오늘 이제, 네, 주제가 컴퓨터는 어떻게 세계를 예측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 토픽이 추상적이죠? 네, 되게 그림도 상징적인 걸로 갖고 왔습니다. 약간 컴퓨터에게 지능을 주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브레인랩 챕터 2라고 되게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강의 자료 노션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브레인랩 챕터 2라고 되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브레인랩이 약자가 요거거든요. GPT가 만들어줬는데. 네,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앤 AI 네트워크 레보레토리예요. 그러니까 의학 연구, 인공지능, 그다음에 웹 개발 이렇게 세 가지 토픽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랑 통계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통계학적 지식들, 그다음에 연구를 할 때 나오는 데이터 분석 다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AI로 넘어갑니다. 인공지능. 자, 근데 사실 인공지능은 개념적으로 설명할 것도 굉장히 많고 좀, 네, 그 컨셉을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 강의 내용에서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역사,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용어,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하나씩 들어가 보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에 코드 짤 일이 없거든요. 데이터 분석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초반, 특히 쉬는 시간 전까지는 그냥 각자 노트북 닫고 편하게 수업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필기하실 건 필기하셔도 되는데 코딩할 일은 없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교양 듣듯이 일단 수업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웰컴 투 AI 제너레이션입니다. 되게 거창하죠? 자,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사실 그 알파고 쇼크 때부터 점점 화두가 되더니 요새는 다들 그냥 AI란 말 빼놓고 살 수가 없죠. 웬만한 웹이나 서비스들 들어가 봐도 다 뭐 AI 기반 맞춤형 솔루션 이런 말 다 붙어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란 게 뭐냐라는 거를 사실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진짜 넓은 개념이라서 그렇거든요. 사전적으로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잖아요. 말 그대로 인텔리전스, 똑똑한 거, 지능, 요거를 아티피셜하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되게 다양한 사고 활동을 하죠. 뭐 오늘 점심 뭐 먹지 이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훨씬 더 복잡한 막 세상의 철학적 논제들, 연구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인간인데 자, 그거를 모방해가지고 컴퓨터 시스템,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비슷한 능력들, 학습, 추론, 논증 이런 복잡한 역할들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요 컨셉이 인공지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전히 되게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학습 추론 논증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또 넓은 개념이라서 그렇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왼쪽 이미지 보면 문지기가 있죠. 자, 근데 문지기가 하는 일이 단순하잖아요. 내 눈앞에 사람이 보인다. 문을 연다. 사람이 들어가면 문을 도로 닫는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사람을 고용하기 이제 귀찮으니까 돈 드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센서 하나를 달아버렸죠.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사람이 온다. 본다. 그래서 문을 열어준다. 사람이 더 이상 없다. 그럼 문을 닫는다.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일종의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어야 함, 사람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함, 이라는 이 간단한 규칙을 인간이 하던 거를 그냥 센서 간단한 기계한테 시킨 거죠. 그럼 이것도 인공지능이냐? 자, 여러분의 생각 어떠세요? 이것도 인공지능일까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그런 거죠. 챗GPT야 뭐뭐뭐 설명해줘. 사실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공지능이고 걔는 우리가 딱 봐도 직관적으로 얘 되게 똑똑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근데 이건 되게 단순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넓은 범위로 보면 이것도 엄연히 인공지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해야 되는 판단을 얘가 대신하고 그 작업을 대신 수행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인공지능이라는 건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사실 최초의 인공지능은 이런 시스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거듭하다가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챗GPT까지 오게 된 건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했는지 그 역사를 빠르게 한번 좀 짚어볼게요. 진짜 교양 듣듯이 들어주세요. 자, 초창기에는 맨 처음에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가 시작이 언제 됐느냐? 막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일찍부터 잡는 사람들은 1600년대, 1700년대까지 잡아요. 막 라이프니츠, 뉴턴 그 시대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 계산의 법칙을 가지고 인공적인 지능을 구현해낼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을 처음에 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인공지능의 약간 이론적인 단초로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 앨런 튜링이 그거 논문을 쓰죠. 그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그 유명한 Can Machines Think?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논문을 쓰죠. 거기서 그런 생각의 체계를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서 전자 회로들의 조합으로 인간처럼 사고하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죠. 그거의 그 단초를 또다시 만들어준 게 1940년대입니다. 자, 그래서 50년대부터 슬슬 이제 컴퓨터 공학 기술이 정말로 발전이 시작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니악 그런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컴퓨터 기술이 발전이 되죠. 자, 그래서 최초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사람도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일을 할 때가 많잖아요. 아까처럼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연다, 없으면 문을 닫는다. 네.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화를 낸다. 사람이 꽉 차 있으면 기분이 좋다. 약간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본일 때 내분비 생리학 배우면 나오는 건데 갑상선 그냥 레벨이 높다 아니면 정상이다. 낮다 정상이다. 그리고 다른 호르몬이 높다 정상이다. 그냥 요거 쭉쭉쭉쭉 따라가면 알아서 이 환자가 지금 무슨 질환인지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요런 그냥 도식이거든요. 플로우 차트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할 규칙들을 미리미리 정해주면 컴퓨터가 그냥 그걸 따라서 알아서 그냥 길들을 흘러가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챗GPT가 나온 게 2022년이잖아요. 무려 네, 56년 전에 최초의 대화형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네, 엘리자. 여기 보면 꽤 재밌어요. Is something troubling you? Men are all alike. 문제가 있냐? 남자는 다 똑같아. 막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한 거냐면 챗봇을 진짜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그 전체 사용자 문장 중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고 무슨 문장 구조가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고 이거를 사람의 규칙을 일일이 다 하나씩 써준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성능이 뛰어나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최초의 사람들은 규칙에 기반해서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 쭉쭉쭉쭉 뭐가 나오도록 이렇게 인공지능을 설계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인공지능 붐이라고 합니다. 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확장기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시기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걸 제1차 인공지능 붐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세상 모든 거를 규칙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사람같이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50년대 사람들이 얼마나 낙관적이었냐면 1970년대 안에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물론 아직도 조금 남았다라는 걸 생각을 할 때 되게 낙관적인 생각이었던 건 맞죠. 자, 그런데 왜 이게 좌절이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IBM 시스템 360이라고 하는 그 시대 컴퓨터인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저장 공간이 8에서 64kb입니다. 연산 속도가 1초당 1천 명령을 처리할 수 있어요. 자, 물론 그리고 크기가 사무실 한 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깔아놓은 제 노트북이 저장 공간이 256GB. 네. 저거의 400만 배죠? 256GB. 그다음에 연산 속도가 일반적으로 이게 한 1초에 50억 명령 정도 처리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M2 칩이. 네. 그러니까 사실 저런 컴퓨터로 그 규칙들을 다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봤었던 이런 규칙들은 되게 간단하지만 사실 세상에는 훨씬 더 복잡한 규칙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우리 이민구 교수님 순환생리학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해 보려고 시도했다가 때려친 건데 뭐 현실의 그림이 다 현실의 규칙이 진짜 이런 식이거든요. 뭐 변하고 뭐 변하고 막 이렇게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모순이야. 얘가 늘어갔는데 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규칙이 훨씬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규칙화 시키려는 시도도 너무 힘들고 그걸 따라가기에 연산도 부족하고 이 시대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겨울이 찾아옵니다. 겨울이라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발전이 더디고 확 한번 위축되는 시기가 있었다. 그게 1970년대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갑자기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냐면 이제 데이터라는 개념이 조금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날씨를 예측한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써 있는 숫자를 보니까 딱 봐도 어느 나라에서 만든 자료인지는 일단 감이 오죠. 네, 하시겠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요 정도고 온도가 요 정도고 그 다음에 뭐 습도가 요 정도면 확률적으로 오늘 날씨는 맑아야 한다. 80% 확률로.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면 이런 확률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정 데이터의 확률에 기반해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컨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사람이 직접 쓰지 말고 확률적인 통계 분석, 통계에 의존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확률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인공지능 붐 때 정말 인간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특정한 한 분야의 일을 수행하는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만들자. 인격적인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 특화된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만들자라는 개념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80년대 인공지능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왼쪽에 보면 이게 마이신이라고 하는 AI인데, 네. 본과 2학년 마이신으로 끝나면 항생제죠. 네. 저게 뭐냐면 항생제 추천해주는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그냥 막, 네. 지금 뭐 박테리아 수치가 얼마고 막 이렇게 막 대충 뭐 호산고 얼마, 적혈구 얼마 막 이런 거 쭉쭉쭉 넣어주면 그냥 이렇게 확률에 기반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무슨 항생제를 때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도메인 스페시픽, 특정 영역에 특화가 되고 그다음에 확률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서 특정한 한 분야에 있어서는 인간을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기대가 한번 쭉 올라옵니다. 이런 거를 두 번째 인공지능 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꺾여요. 이게 진짜 얼마 못 가고 바로 꺾여요. 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느냐? 자, 일단 여전히 연산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게 세계 최초의 맥이거든요. 예쁘죠? 네. 40년 전 물건인데 엄청 예뻐요. 저장 공간 400KB. 여전히 많이 부족해요. 연산 속도 50만. 아까 전에 1000 명령 퍼 초에 비하면 굉장히 올라갔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확하게 확률 계산을 하려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진을 가지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는 AI를 한번 만든다고 쳐봐요. 그럼 사실 포착해야 될 특징이 되게 많죠. 얼굴형, 머리카락 길이, 눈 모양, 입 모양, 코 모양 뭐 진짜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걔네들마다 이런 쪽이 있을 때 남자일 확률이 몇 프로, 이런 특성이 있을 때 여자일 확률이 몇 프로, 요거를 계산을 시키려면 사실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얼굴만 가지고 남자 여자 구분시키는 AI를 만들려고 해도 한 사진 5천 장? 1만 장? 요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사진을 어디서 구하냐 이거예요. 뭐 졸업 앨범 하나씩 뒤져볼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두 번째 겨울이 옵니다. 자,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이제 겨울 없이 지금까지, 지금을 제3차 AI 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쭉 달리는 굉장히 강력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시작되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90년대 말에 컴퓨터 연산 능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이게 첫 번째 단초예요. 되게 중요한. 일단 저장기 공간이 무려 기가바이트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산 속도도 초당 1억 명령 이상을 넘어갑니다. 굉장히 효율이 높아졌죠. 사실 지금 쓰는 컴퓨터랑 비교해봐도 못 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저 정도 물건은. 놀랍게도 그 의학사 박물관이라는 데를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저 컴퓨터를 쓰고 있더라고요. 맥킨토시 아이맥 G3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데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터넷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그 월드 와이드 웹 WWW 그 프로토콜이 1990년대에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웹페이지라고 불리는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야후, 네, 옛날에 야후 꾸러기 많이들 갖고 노셨나요? 아무튼 94년도에 그리고 98년도에 구글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인터넷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이 공유되고 쌓여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의 양이 많아져요. 데이터가 진짜 많아져요. 아까 전에 사진 5천 장에서 1만 장 그거 어디서 구하느냐?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페이스북을 들어가면 하루에 사진이 3억 장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말 미친 듯이 쌓이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사람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가 시작이었잖아요. 규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시키는 AI를 만들자. 데이터에서 얘가 스스로,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찾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AI 붐에서 핵심이 됐던 규칙 기반과 확률 기반이 합쳐지는 거예요. 확률 기반, 통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얘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서 그 규칙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린다. 이런 컨셉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바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그 기술입니다.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서 그거대로 판단한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데이터가 일단 쌓인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나옵니다.
물론 사실 이런 알고리즘들의 수학적인 기반은 훨씬 더 옛날부터 나와 있었어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부터 다 발전은 되어 있었던 거지만 얘를 이제 쌓인 수많은 데이터들에 기반해서 마침내 진짜로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네. 그래서 요것들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규칙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뭐 한두 개 정도는 들어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회계 같은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그 옛날에 사람들이 꿈꿨던 전문가 시스템이 점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역마다 이제 AI가 진짜로 뭔가를 잘 해내기 시작해요. 뭐 메일 필터링, 음성 인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한 문제를 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두 가지 핵심이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자, 첫 번째로 이미지 분석. 사진을 내놨을 때 이게 무슨 사진인지를 보여준다. 사실 지금 구글 포토 같은 거 들어가면 그냥 제가 아무 사진이나 찍어도 알아서 맛있는 음식 이런 식으로 태그 달아주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냥 두 번째로 더 어려운 거.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그 핵심 원리, 언어, 텍스트 데이터. 이 언어 데이터를 다루는 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됩니다. 얘네들은 너무 구조가 복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배경도 있고 사물도 여러 개가 있고 뭐 그림자도 지고 막 이런 식으로 특성이 되게 복잡하죠. 텍스트도 사람들이 항상 정제된 말만 쓰는 게 아니라 문법도 되게 다양하게 구사하고 굉장히 다양한 어휘를 써요. 문맥에 따라서 같은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머신러닝 알고리즘만 갖고는 그렇게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패턴을. 자, 그래서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찾다가 뭐가 나오느냐? 자, 왼쪽에 있는 거, 우리 신경학회의 상징이죠. 뉴런, 신경세포죠. 신경세포끼리 굉장히 복잡하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이게 쭉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판단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사람의 신경망이 다시 수정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결과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신경망 구조로 복잡한 네트워크를 쭉 거치면서 아웃풋이 나오고 이 아웃풋의 결과에 따라서 인풋으로 다시 넣어서 이 값들을 수정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신경망 구조를, 동물의 신경망 구조를 인공적으로 컴퓨터에서 구현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딥러닝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머신러닝이랑 똑같아요. 데이터에서 규칙 찾아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똑같이 머신러닝의 일종인데 그중에 알고리즘으로 이 신경망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호환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머신러닝의 일종인 거예요, 딥러닝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훨씬 더 복잡한 기술을 쓴 결과 마침내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표적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2012년도에 나온 그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하는 구조인데 나중에 7차시, 8차시 때 설명을 하겠지만 네. 저걸로 그 이미지들 분류하는 그 약간 세계 대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최초로 정확도 90%였나? 하여간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얘가 넘깁니다. 네. 그래서 저걸 알렉스 넷이라고 하고 저거 만든 분이 제프리 힌턴 교수님, 올해 작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신 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 많이 나와요. 이게 장단기 메모리, 롱 숏텀 메모리. 이렇게 단어 간의 상호작용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되기 시작했다. 점점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점점 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 오른쪽에 이제 가장 끝판왕,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제 문장이 있으면 어떤 단어에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까지 AI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017년에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와 이미지 같은 복잡한 구조까지 점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욕심을 내느냐? 이제 전문가 시스템은 정말 많이 완성이 됐어요. 정말 각기각기 전문가의 그 전문 분야들에서 AI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에 꿈꿨었던 그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는 그 복잡한 인공지능에 도전을 해보자. 사람의 핵심은 뭐냐? 활동한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고 뭔가를 그리고 창조하고 이런 활동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신경망 구조였었죠. 여기다가 무슨 기능을 하나 더 하냐? 일단 얘를 먼저 훈련을 한번 시켜요. 프리트레인드. 먼저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언어 데이터들을 얘가 다 이해를 일단 시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가 그냥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답을 내놓도록 해요. 이런 질문이 들어봤을 때 그 다음 대답은 뭐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까? 얘를 얘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생성해낸다라는 의미로 제너레이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생성 가능한 미리 훈련된 트랜스포머,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즉 GPT가 나옵니다. 네, 이게 GPT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GPT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 학습 알고리즘들, 언어 생성 알고리즘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시도들도 하느냐. 이런 언어 데이터 말고 뭐 그림이나 영화 같은 것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개인이 DDPM이니 하는 되게 복잡한 새로운 또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시대에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일 핵심이 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르는 게 약간 원래는 AI가 이 머신러닝, 딥러닝이었다면 점점 생성형 AI 쪽으로 넘어오고 있죠. AI의 트렌드 자체도.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자,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갈수록 진짜 이런 건 단순하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사람 데이터 한 10명, 100명 있어도 충분히 학습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복잡해질수록 얘네들을 학습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훨씬 더 많은 데이터, 훨씬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걔네들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학습을 시킬 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로드가. 얼마나 심해지느냐? 진짜 요런 데이터 센터들이 정말로 많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데이터 관리하다가 답이 없어가지고 그 각이라고 아예 몇 층짜리 빌딩도 아니고 컴플렉스 하나를 지어놓고 있고, 네, 구글 같은 기업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점점 이게 굉장히 소모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복잡한 인공지능 쓸수록 성능이 잘 나오니까 기업들은 그걸 개발을 해야 되지만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요만큼의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집에 데스크탑 있으시면 알 거예요. 데스크탑 잠깐만 켜놔도 전기 사용량 이만큼 뛰거든요, 진짜.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 컴퓨터들만, 딱 메인 보드들만 이만큼 모아놨다고 생각하면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겠죠? 이게 얼마나 많이 심해졌냐면 요새 그 거대 언어 모델들, 아까 말씀드린 GPT 이런 것들 훈련시키는 회사들은 그냥 도시에 있는 일반 사무전력을 끌어다 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원자력 발전소랑 아예 통째로 계약을 해요. 전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네. 그래가지고 저번에 SK 인공지능 포럼 갔었을 때도 지금 뭐 무슨 원자력 발전소랑 컨택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SK도. 아무튼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스케일의 싸움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학자들은 되게 싫어해요. 약간 옛날에는 이렇게 알고리즘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맛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많은 데이터를 때려박고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서 훈련시키면 더 좋은 성능이 나오니까 사실 학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혹자는 또 지금의 이 시대를 거함거푸주의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2차 대전 때 그냥 되게 유행했었던 건데 큰 배를 만들고 센 대포들을 여러 개 달아놓으면 그냥 이거 하나로 전쟁 다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을 이 시대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함거푸주의는 2차 대전에서 일본, 독일이 지면서 끝났지만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저 거함거푸가 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인간만큼 똑똑하게 사고하고 네,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어쨌든 여전히 전문가 시스템, 특정한 도메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AI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율성과 자아, 행동 능력을 얻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걸 정말로 인간이랑 비슷한 지성체로 인정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리고 저기에 도달하는 시점이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던 특이점이랑 같은 거겠죠. 자, 그래서 저 특이점까지 도달하면 사실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처럼이라고 맨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한참 더 뛰어넘는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강대국들은 저거를 아예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기사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미국 하원에서 중국보다 인공 일반지능을 먼저 개발하기 위해서 이 경원을 투입하자. 20조 달러를 들이부어서 저걸 만들자, 우리가 먼저. 그래서 21세기판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2차 대전 때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핵폭탄 만들려고 도시 짓고 과학자 5천 명 때려 넣어가지고 오펜하이머 찍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AI 버전에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특이점을 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진지하게 했고 지금 학계에서도 굉장히 진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역사 끝. 이런 식으로 AI가 점점 폭주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제3, 세 번째 붐 안에 있고 약간 거대한 무언가 역사의 전환점에 우리가 거의 지금 시작점에 딱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다만 한 가지,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라고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은 선형적인 것일까라고 제가 써놨어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보면, 룰 베이스드부터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까지 쭉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흔히들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쪽이 더 우수한 기술이고 저쪽이 더 열등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얘네들은 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해결책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면 사실 이렇게 발전된 인공지능을 쓰는 게 꼭 옳은 답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해지면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죠? 원전 하나 통째로 계약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문제에 따라서 얘네들을 항상 이쪽에 있는 AI일수록 좋은 거다. 이쪽을 써야지 멋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에 따라서 훨씬 더 단순한 문제를 AI를 쓰는 게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미지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딥러닝 정도를 쓰셔야겠지만 그냥 뭐 환자 데이터 기반으로 뭐 예측을 하고 싶다. 그럼 머신러닝으로 충분하고 훨씬 더 간단한 규칙들. 예를 들어서 뭐 호르몬 값이 얼마 이상이고 뭐 갑상선보가 뭐 얼마 이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거면 사실 룰 베이스드 쓰셔도 더 낫겠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빠르게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를 좀 토파 보았고요. 네, 애플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죠. 토파보다. 자,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 의대 스터디이기 때문에 약간 의학적인 예시들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한번 봐주세요. 일단, 사실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종류는 좀 많아요.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네 개를 뽑아보라면 아마 이렇게 잡는 게 맞을 거예요. 분류, 회귀, 분집화, 생성. 자, 어떤 건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분류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값들을 넣어줬을 때 이 사람이 몇 개의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속할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yes or no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면 우리가 보통 이진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만약에 선택지가 한 3개, 4개 이상, 5개 넘어간다 하면 우리가 다중분류,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겠죠. 아무튼 어쨌든 여러 범주들 중 어디에 속하는지 얘네들 중에 하나를 딱 정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분류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축 혈압 135, BMI 27.5, AST 56. 인 사람이 당뇨 환자일까? 아닐까? 당뇨 환자라는 분류가 하나 있는 거고 아니라는 분류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까를 결정짓는 문제. 이걸 우리가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귀가 있어요. 회귀라고 하는 거는 리그레션인데 사실 저걸 왜 회귀라고 부르는지는 이미 그 되게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좀 잊혀졌고 그냥 저 문제를 회귀라고 부른다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뭐냐면 아까 전에 얘는 범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얘는 진짜로 구체적인 값 하나를 연속적으로 때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 있을 때 아까 전에는 당뇨 환자일까 아닐까 둘 중 하나였잖아요. 회귀 문제는 뭘 맞추는 거냐면 그 사람의 혈당 수치는 얼마일까? 진짜 구체적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40이다, 80이다, 100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뭐가 다른지. 그래서 이 두 개, 어떤 거를 범주가 됐든 구체적인 값이든 이렇게 예측하는 것들이 보통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료 AI를 하면서 만나보게 될 것도 대부분 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군집화라는 건 뭐냐면 서로 유사한 것끼리 데이터들을 몇 개의 클래스로 묶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옛날에 그 병리학 수업 시간에 종양을 수업하셨던 이제 모 교수님이 계신데 디지털 병리를 수업하셨던 그 교수님이 이제 되게 재밌어 하고 있는 주제가 요새 그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가 암이고 뭐가 암이 아니다라고 태그를 안 해주고 병리 슬라이드들 있잖아요. 그 조직 검사했던 거 슬라이드들을 뭐가 암이다, 뭐가 암이 아니다 안 가르쳐주고 그냥 AI한테 알아서 구분해봐라 해도 알아서 특성을 포착해서 물론 얘가 암인지 얘가 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암인 거랑 암이 아닌 거랑.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군집화 기술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하나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얘네들을 쭉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주는 걸 우리가 군집화라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 생성이 이제
요새 제일 핫한 아까 말씀드린 그 생성형 인공지능 그 얘기죠. 미리 훈련된 결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간단한 것들도 있어요. 데이터 증강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100명밖에 없어 환자. 근데 한 1000명은 있어야 분석이 돌아갈 것 같아. 그럼 조금씩 이렇게 다양성을 주면서 변형을 주면서 1000개로 불려버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데이터 증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생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생성들은 이런 거죠. 대답해줘 GPT. 네. 했을 때 어떤 답변을 만들어서 내놓아야 할까? 이런 식으로 텍스트든 이미지든 요새는 영화도 찍죠.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생성이라고 합니다. AI 영화제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있어요. 네. 심지어 출품작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많이 괜찮아요. 한 30만 원 있으면 10분 정도는 찍을 수 있다던데. 네. 저도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인공지능에서 쓰는 수많은 용어들, 인공지능이 사실 용어 싸움이 되게 커요.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그 되게 역량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용어들 몇 개를 짚어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쉬운 단어들, 데이터. 이건 간단하죠? 그냥 자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한테 아까 전에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규칙을 학습시킨다 그랬잖아요. 규칙을 찾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 규칙을 찾기 위해서 던져주는 그 소스가 바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하면 우리 2차 시 때부터 주구장창 봤던 그 말 바로 따라 나오죠. 갑이지 인, 갑이지 아웃 저거. 네, 규칙을 찾기 위한 데이터인데 당연히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얘가 규칙을 똑바로 못 찾겠죠. 이상한 규칙을 찾아버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전에 미리 정리해주고 굉장히 정제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AI 쪽에서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모델이 뭐냐면 그냥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입력 예측이었다. 그러면 어떤 입력 값을 받으면 예측을 내놓고 뭐 문제가 생성이었다. 그럼 어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은 아까 전에 그 우리가 규칙을 찾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규칙들이 쭉 저장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키가 뭐 170 이상이면 어느 쪽의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판단하는 그 수많은 규칙들을 그냥 한 함수에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우리가 모델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뭐냐? 이 세 가지 용어가 제일 진짜 중요한데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 그 메소돌로지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일 수 있어요. 그냥 몇 가지 알고리즘만 예시로 들어볼게요. 어떤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약간 기준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키가 170 이상인 사람, 미만인 사람, 뭐 성별이 남자인 사람, 여자인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찾아가지고 나누는 걸 시도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알고리즘은 그냥 주변 값들을 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윤이에 대한 데이터가 궁금하다. 그럼 옆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데이터를 보고 비슷하게 유추하는 거죠. 이런 알고리즘을 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알고리즘은 그냥 구체적인 식 하나를 찾아내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규칙을 찾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막 뭐 선형 회귀를 썼다, 결정 트리를 썼다, 뭐 XG 부스트를 썼다 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어떤 알고리즘으로 내가 모델을 만들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문제를 되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 그 이유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문제마다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분류 문제다. 그러면 뭐 로지스틱 회귀, 결정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합성 복신경망 저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뭐 회귀 문제다. 그러면 선형 회귀, 라쏘리찌, 규제 알고리즘들이죠. 그 다음에 뭐 다층 퍼셉트론, 그 다음에 순환신경망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 찾기 방법을 써야 되는지도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많은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가르쳐 드리겠지만 걔네마다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요새 그런 네, 무식한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연구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알고리즘 한 20개 다 돌려보고 성능 제일 잘 나오는 거 하나 꼽고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성능이 좀 덜 나오더라도 이 문제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가 생각보다 정해진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이해를 해주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이게 AI한테 규칙을 찾으라고 준 데이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환자 1번은 수축기 혈압, 높네요. 그 다음에 BMI도 높고, AST도 높고, 이 사람은 당뇨가 예스였대요. 환자 2번은, 셋 다 낮아요. 그리고 당뇨는 없대요. 자, 뭐 여기서 규칙을 찾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대충 그냥 감은 오시죠? 높으면 예스, 아니면 낮으면 노라고 하면 될 텐데, 자, 여기서 위에 있는 수축기 혈압, BMI, AST와 밑에 있는 당뇨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거 이해되세요? 왜 다를까요?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 왜냐면 진짜 간단한데 이 세 개로 이거를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분류 문제예요. 당뇨가 예스인지 노인지 얘네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성을 보고 당뇨라는 그 결과를 우리가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 가지들을 입력 데이터, 인풋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 한 가지 정답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타깃 데이터라고 불러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인풋이 어쩌고 타깃이 어쩌고 말씀을 드릴 텐데 맞추기 위해서 참고해야 되는 값들이 무엇이고 진짜로 그래서 맞춰야 되는 값이 무엇이고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이나 블로그나 어떤 유튜브에 똑똑한 인도 아저씨 강의 등등을 보게 되면 타깃은 클래스나 레이블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사실 저도 레이블을 제일 선호하는데 네, 자꾸 타깃이라고 책들에서 얘기를 해갖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지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AI한테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 네.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시험 공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내일 시험이에요. 그럼 오늘 뭘 펴야겠어요? 강의록? 아니죠. 기출문제집 펴야겠죠. 자, 바로 소스를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냥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냥 소스답지 이렇게 보고 그냥 우리가 일단 외우겠죠. 외우면서 패턴을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훈련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요. AI한테 요 입력 데이터와 요 타깃 데이터를 그냥 같이 줍니다. 그리고 얘일 때 얘가 나왔어. 얘일 때 얘가 나왔어. 이런 거를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주겠죠. 그러면서 너가 구체적으로 혈압 얼마, BMI 얼마, AST 얼마일 때 당뇨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규칙을 너가 한번 찾아봐 라고 가르치겠죠. 이 과정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에서 타깃을 찾는다. 이 방법을 알고리즘에 따라 가르친다. 이 과정을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밤새서 열심히 소스 다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시험 봐야겠죠. 시험장 가서. 자, 그거를 우리가 예측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시험 문제에 답이 써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당뇨인가 아닌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프레딕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뭐냐? 프레딕션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뭐냐? 시험에서 많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물론 좀 비교육적인 발언이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쉽게 말해서 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트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예측을 다 했어요. 내가 OMR에다 다 답을 표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냐? 교수님은 조교님이 하겠죠. 실제 답이랑 다 비교를 해가면서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를 쭉쭉쭉쭉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좀 잘 봤구나. 그러면 이 모델은 우수한 성능이 되겠죠. 왜냐면 내가 공부 안 한 시험지 갖고 봤는데도 잘 맞췄으니까 규칙을 잘 익힌 거겠죠. 세상에 있는 그 패턴을. 반대로 뭐 훈련은 아무리 잘했다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잘 못 맞춰. 그러면 아 얘는 규칙을 잘못 공부를 한 거구나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채점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가를 할 때는 사실 지표가 좀 많아요. 오늘은 제가 문제당 딱 하나씩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그 놀랍게도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성능 평가 지표가 20개가 넘거든요. accuracy, recall, precision, specificity, sensitivity, PRB, MPB, AUROC, AUPRC, F1 스코어 뭐 진짜 많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서로 써야 되는 평가 지표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는 그냥 제일 직관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채점을 해가지고 몇 개를 맞췄는지를 보겠지만 뭐 어떤 교수님은 갑자기 나는 서술형만 보겠다. 객관식은 1도 관심 없다. 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평가 지표들을 활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트레인, 프레딕션, 테스트라고 하고 각각 공부, 시험 응시, 채점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학습 구조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우리는 아무 규칙도 갖고 있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지 상태의 빈 모델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고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훈련을 시키겠죠. 그럼 이 모델이 알아서 그 규칙들을 쭉 이해를 할 거예요. 자기 알고리즘에 따라. 그러면 이제 훈련된 모델이 탄생을 합니다. 공부를 한 내 대가리죠. 네,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규칙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아, 여기에 시험 문제에 뭐가 써 있으면 난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런 걸 다 패턴을 학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또 다른 데이터를 줍니다. 그래서 이 훈련된 모델한테 예측을 시키고 그게 정답이랑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를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온 예측 결과 자체를 정답이랑 비교를 해서 성능의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판이 되었어요. 정말 좋은 모델이다가 판정이 돼서 그러면 애초에 그 예측 결과 자체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뭔가 조기 진단 앱 같은 걸 만들었다 치면 당신 당뇨 위험합니다. 당신 고혈압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예측 결과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살짝 선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연구고 이게 중요한 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둘 다 재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이런 정석적인 전형적인 훈련 방식을 우리는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AI한테 입력이 뭐일 때 너는 이 정답을 찾아야 돼라고 미리 알려주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도예요. 말 그대로 그 지도를 해주는 거죠, 얘한테. 이거일 때 뭐 찾아, 이거일 때 뭐 찾아,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우리가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있냐? 네, 그게 바로 비지도학습이라고 하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입력만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얘한테 이 조직은 암이다, 이 조직은 암이 아니다 안 가르쳐줘도 AI가 알아서 그 둘의 차이를 묶어내서 구분 짓는다. 이게 바로 비지도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입력 값들만 보고 뭐 이런 거죠. 소스를 풀어야 되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일단 문제에 있는 패턴들만 보고 아, 얘네들은 이런 문제겠구나. 얘네들은 이렇게 풀어야겠구나를 그냥 혼자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평가의 과정이 없어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정답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없으니까 평가는 못 하는데 적어도 여기서도 유용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이게 암인지 암이 아닌지는 얘가 구분을 못해도 적어도 둘이 다르다는 건 확인을 해주니까.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어, 딱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로 찾기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미로를 그냥 뚫으면 무조건 뭐 플러스 1점을 준다. 그리고 이 점수를 쌓는 게 너의 목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실 미로를 처음에 진짜 못 찾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아, 이런 분기점에선 이렇게 가야 돼. 여기선 이런 길로 가야 돼. 왔던 길은 다시 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그 길을 찾는 방법을 얘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을 던져주고 알고리즘을 찾아라 하는 과정을 우리는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학습 패러다임이 있고요. 우리는 지도학습에 집중해서 배울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도학습을 집중해서 쓰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 자, 알고리즘의 유형도 조금만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문제를 찾는다라고 그 문제에서 규칙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를 조금만 살펴본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일단 제일 단순한 구조를 우리가 선형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그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정한 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헤마토크릿은 헤모글로빈에다가 세배하면 되네. 우와. 약간 이런 것들을 얘가 발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선형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트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당뇨 환자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얘는 그냥 값들을 가지고 그 당뇨 1 또는 0을 예측하는 식을 만들었다면 얘는 일단 남자면 당뇨 확률 더 높아짐, 뭐 여자면 안 높아짐, 키가 뭐 몸무게가 얼마 이상이면 높아짐, 아니면 안 높아짐 이런 식으로 그 규칙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기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쪼갰을 때 왼쪽으로 가면 확률도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확률이 안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찾는 방식. 이거를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선형 알고리즘은 모델 안에 식이 저장되어 있다면 얘는 그 분류 기준들의 체계가 저장되어 있겠죠. 먼저 이거를 yes or no로 판단해라. 그 다음에 yes면 이거에 대한 질문을 물어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뒤집어 놓으면 여기가 뿌리 같고 여기가 이파리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하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얘는 뭐냐면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컨셉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당뇨 환자가 yes or no를 그냥 키랑 몸무게만 갖고 맞춘다고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안 되겠지만. 그럼 X축에다 키를 쫙 놔요. 몸무게, 그다음에 Y축에다 몸무게를 쭉 놓고 당뇨 환자들은 빨간색으로 싹 다 점을 찍고 아니 당뇨 비환자들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점을 찍어요. 그럼 대충 뭔가 패턴이 보인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서 규칙을 어떻게 찾느냐? 이 각각의 점들로부터 가장 멀어질 수 있는 하나의 직선을 딱 긋는 하나의 굉장히 꼬불꼬불한 선 하나를 딱 긋는 거예요. 양쪽을 가장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냥 이런 거를 거리 기반으로 찾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기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네. 잘 될까 싶지만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엄청 유용한 알고리즘이에요. 딥러닝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미지 분석은 다 기하 기반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 신경망 알고리즘 봅시다. 얘는 뭐냐면, 네, 그냥 똑같이 알고리즘이에요. 규칙을 찾는데, 다만 그 형태가 트리도 아니고, 특정 식도 아니고, 거리도 아니고, 요 복잡한 신경망 구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값들을 쭉 출력까지 만들어내고, 그 출력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그 신경의 구조를 다시 한번 고치고 하면서 정답을 잘 맞출 때까지 계속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신경망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들의 유형이 있고, 또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은 것들도 더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선형 알고리즘 중에 가장 단순한 단순 선형 알고리즘, 리니어 리그레션 하나를 공부를 할 거고, 이 수업에서 어디까지 다룰 것이냐? 로지스틱 할 거고요.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라디언트 부스팅 할 거고요. KNN, SVM 안 하고요. MLP, CNN, RNN 합니다. 네. 자, 이제 조금만 슬슬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인공지능의 위계인데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인공지능이라는 건 규칙 기반이든 확률 기반이든 뭐가 됐든 그냥 컴퓨터한테 스스로 고등 사고 과정을 할 수 있게 해준 거는 다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출입문에 센서 하나 달아놔서 사람이 있으면 문 열고 없으면 문 닫아라. 이것도 인공지능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데이터를 대량으로 던져주고 그 안에서 너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걸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규칙을 찾는 알고리즘의 방법으로 이 신경망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들을 특별히 심층학습, 딥러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네 세 개는 막 혼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생각보다 위계가 되게 명확해요. 포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들 머신러닝이 이렇게 있고 딥러닝이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인공지능 용어들 조금 더 딥하게 가보자면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모델이 아까 전에 규칙을 학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실제로 학습할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한번 이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얘는 지금 신경망 구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잘 안 되실 텐데 그냥 여기 파란색 점에서 노란색 점으로 갈 때 여기 있는 W 값을 곱하고 B 값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0.5, 0점이 돼 있잖아요. 1이 들어가면 0.5 곱해서 0.5 만들고 0.2 더해서 0.7 만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구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모델이 있을 때 얘가 학습해야 되는 값들은 뭐냐면 지금 여기 제가 박스에 해놓은 것들, 저 W 값들과 B 값들을 얘가 최적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겠죠? 그게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모델이 이렇게 규칙을 학습했다는 게 실제로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갈 값들을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파라미터 9개짜리 모델이거든요. 어, 8개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기 W가 몇 개 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얘는 약간 심플한 모델인데 그럼 당연히 이 파라미터 수가 많아질수록 더 모델이 복잡해지는 거고 얘를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챗GPT가 GPT-4.5 버전이거든요. 그게 파라미터가 1.76T 사이즈로 알려져 있어요. 1조 7,600억 개. 요 값들이 요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1조 7,600억 개를 가지고 있는 복잡한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왜 원자력 발전소랑 계약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조금 더 단순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몸무게만 가지고 키를 예측하는 괴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냥 너무 심플하게 키는 몸무게 곱하기 0.49 더하기 132.27이라는 식을 그냥 찾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뭐 실제로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0.49랑 132.27이라는 이 두 가지 값이 파라미터인 거고 그러면 모델들은 뭐냐? 이 키와 몸무게라는 두 가지 자료들을 쭉 가지고 이 앞에 얼마를 곱하고 뒤에 얼마를 더해야 되는지 이 값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델 안에 들어있는 그 규칙의 값들을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학습의 목적은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성은 뭐냐면 진짜 쉬워요. 그냥 이거거든요. 아까 전에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수축기 너 왜 안 움직이니? 아까 그 당뇨 예측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수축기 혈압, BMI, AST 세 개 가지고 당뇨를 맞췄잖아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특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에서 실제로 있는 값의 유형들을 특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풋 데이터의 컬럼 종류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컬럼들을 우리가 다 특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키만 갖고 몸무게만 갖고 키를 맞춘다. 그러면 이건 특성 하나짜리겠죠? 근데 반대로 특성이 훨씬 더 많고 복잡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미지 분석을 해보면 이미지가 사실 다 픽셀 단위잖아요. 그 픽셀 하나 전부 다 특성이거든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24 곱하기 1024짜리 이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럼 100만 개 특성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특성의 개수를 우리가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1000 곱하기 1000짜리 이미지가 있다. 그럼 그건 100만 차원짜리 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그냥 키와 몸무게 딱 이것만 맞추는 거라면 얘는 그냥 1차원짜리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특성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부른다. 자, 마지막 특성 공학이라는 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가끔 등장하는데 얘는 뭐냐?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보면 사실 모델을 학습시키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가 너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통계적 방법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특성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있는 거를 변형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특성공학,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지막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복잡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건 진짜 쉬워요. 그냥 모델이 아까 전에 하는 역할이 그 데이터로부터 규칙 찾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규칙이 그냥 y는 3x라고 쳐볼게요. 이건 쉽죠? 반대로 밑에 거 뭐, 네. 고3 이후로 저런 식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저런 게 있다고 치면 쟤는 누가 봐도 일단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규칙이 단순하게 설명이 가능한 애들을 우리가 모델 복잡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규칙이 저렇게 어려운 애들을 우리가 모델 복잡도가 높다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실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도가 높은 모델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몇을 곱하고 몇을 더하고 값들이 합쳐지고 또 몇을 곱하고 몇을 더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해봤자 9파라미터짜리인데 1조 7,600억 개면 네, 뭐 상상이 가시죠. 얼마나 복잡할지. 그래서 사실 그 내부를 우리가 값들을 다 알아도 걔네들 이루고 있는 값들을 알아도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려요.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걸 우리가 비유적으로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거예요. 수치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건 의미가 있는데 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물론 아까 여기서 이런 문제들은 되게 우리한테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몸무게다 0.49 곱하고 132 더해라. 이런 것들은 직관적이지만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저런 블랙박스로서의 성격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이라고 하는 explan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 블랙박스를 뜯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뜯어보는 거는 쉽거든요. 그냥 안에 있는 값들 다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서 설명이라는 거는 그 값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한다는 건 어떤 식이냐면 아, 이 모델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계속 보던 거 어디까지 가야 되니? 이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아, 혈압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BMI는 좀 많이 신경을 쓰고, AST는 좀 적당히 신경을 써서 당뇨 여부를 판단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네가 어떤 피처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어떤 특성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블랙박스를 내부를 뜯어보면서 해석하는 과정을 설명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설명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이 모델은 설명이 가능해 불가능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전에 뭐 트리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선형 딱식 하나로 나오는 이런 알고리즘들은 비교적 설명 가능성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딱 구조만 봐도 대충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런 딥러닝, 신경망 구조를 가진 복잡한 모델일수록
점점 복잡도도 올라가고 설명 가능성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설명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왜 쓰냐? 성능이 잘 나오니까 씁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에서는 높은 성능을 찍는 것보다 설명이 더 중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인공지능한테 그냥 얘네들 갖다 이거 예측해봐 하고 쭉 학습시킨 다음에 아, 인공지능은 이걸 중요하게 보더라. 그럼 실제로도 얘네 둘이가 더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학술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는 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복잡도를 올리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연구 측면에서는 보통 복잡도를 좀 낮게 유지하는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명 가능성 때문이죠. 자, 마지막 두 페이지입니다. 뭔 얘기냐? 아, 오늘의 마지막 두 페이지가 아니죠. 쉬는 시간 전까지 마지막 두 페이지인데 이거예요. 의대에서, 의료에서 인공지능 어디다 써먹을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제가 의료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주 목적은. 첫 번째는 진단이에요. 그냥 그런 거. 엑스레이 이미지 넣어주고 이 사람 뼈 부러졌어 아니야? 판단해라. 뭐 조직 슬라이드 넣어놓고 이 사람 암이야 정상이야 판단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막 혈압, 뭐 혈소판 이런 거 수치 추적 넣어놓고 이 사람 감염 상태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류 문제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의료 인공지능의 특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예측이 있어요. 약간 회귀에 가깝겠죠,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환자한테 이 약물을 넣었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약간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얘는 현재 상태를 판단한 거라면 얘는 약간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판단한 그 100만 명의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유전병이 있을까 없을까 판단해봐라. 이런 것들을 예측시킬 수도 있다. 라는 게 또 의료인공지능의 중요한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환자에 관한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다음에 걔를 설명함으로써 그 질병 자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많이 가능해요. 일단 제가 올해 이걸로 학생 연구를 했었고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예측이라던가 진단 같은 걸 조금 더 섞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네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얘가 보통 뭐 우울증 유병률을 높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리 개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책 수립에도 관여할 수 있다. 자, 10분 쉬고 이제 머신러닝으로 들어가 봅시다.